나는 죽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꼭지도 있고 해서 네, 이번 주차에서 말씀드릴 내용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의 형식, 삶의 형식 제가 하나 지정했었던 꼭지죠.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형식만이 가지고 있는 호흡을 눈여겨보라. 맨 첫 문장이 무엇이었나? 어떻게 끝을 맺었는가? 같은 형식의 글을 많이 읽으면 그 형식이 당신의 의식에 저절로 각인된다. 제가 이제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책만 읽으면 되느냐?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느린 작업이 되죠. 소설책을 쓰시려면 소설 작법책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를.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가 좀 되어야 소설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소설책을 보는 거라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소설책이 재밌어서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냥 재미를 위해서는 뭐 이런 형식적인 게 가미가 안 돼도 되지만 뭔가를 소설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은 소설책의 어떤 형식이 이렇다라는 거를 알고 소설책을 보는 훨씬 더 많이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나탈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책만 읽는다고 해서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형식에 대한 작법을 꼭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 책으로 201페이지에 이제 하이쿠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일본에서 짧게 썼던 어떤 시인데 많은 하이쿠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독자들의 마음을 도약시키는 순간들이 들어있음을 보게 된다. 독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초월적인 세계를 일깨우는 순간이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는 신을 경험하며 저절로 아 하는 감탄사를 터뜨리게 된다. 이것이 진정 하이쿠가 가지는 미덕이다. 뭐 그러면서 몇 편의 하이쿠가 나오죠. 예시를. 뭐 저는 이 예시를 들었는데 눈사람과 나눈 말, 눈사람과 함께 사라지네. 뭐 이런 어떤 시키라는 하이쿠 작가가 썼던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문장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하이쿠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런 수필이든 어떤 책이든 이렇게 독자들의 마음을 도약시키는 순간이 다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지 못하죠. 한 꼭지를 책에 이런 하이쿠가 아닌 산문의 한 꼭지를 보더라도 그 한 꼭지에서 와 하는 이야 하는 이런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는 순간이 있죠. 멋진 묘사일 수도 있고 그 저자가 이 한 꼭지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엄청난 인사이트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글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잘 하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내려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런 하이쿠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는 그런 와 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한 꼭지 꼭지마다는. 그 얘기를 이제 이 나탈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독자들의 마음을 도약시키는 순간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 나탈리도 표현했고 또 신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도 나탈리는 또 표현했죠. 와 하는 게 신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이 저자가 표현했던 게 딱 일치하기 때문에 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 꼭지에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스즈키 선사가 했었던 얘기. 네, 어떤 뭐 유명하셨던 선사신가 봐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참 많이 언급됐던 카타기리 선사한테 죽기 전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지 않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불교도들이나 특히 이렇게 불교는 윤회를 주창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냥 하룻밤 자는 거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좀 더 뭐 나는 멋진 말을 할 것 같았는데 이 스즈키 선사는 그냥 인간적인 이런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나 죽고 싶지 않다라고. 네. 그러니까 카타기리 선사가 스승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노력이 고마울 뿐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는 난 죽고 싶지 않다 이 말도 이해가 가요. 아무리 불교도고 엄청난 그 도를 닦았지만 이 현상계는 요게 다잖아요. 다음에 또 태어나서 또 다른 현상계를 살 거니까. 그러니까 요 현상계에서 난 좀 더 많은 뭘 하고 싶다라는 아마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혹시 죽은 후에 죽은 후의 느낌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264페이지 위대한 작품 앞에 서게 되면 평화로움을 느낀다. 예, 미술가가 명화를 보면 자신도 명화를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받는다. 예술가는 생명력을 발산하고 영적인 사람은 평화를 발산한다. 영적인 사람들이 평화를 느끼게 되기까지는 지난한 삶의 노력과 그 순간을 움직이는 우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예술가들이 생명력 있는 작품을 얻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요한 평화와 접촉해야만 한다. 네,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좋은 책이나
좋은 예술 작품이나 좋은 음악이나 좋은 걸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그거를 접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이게 충동지를 해요. 그래서 좋은 글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글을 쓰고 싶게 하는 게 좋은 글이에요. 예, 펌프질을 해버리니까 우리 마음 좋은 글은. 그게 좋은 글, 뭐 좋은 책이라고 하면 여러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 얘기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멋진 글을 쓰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저자는 엄청 좋은 글을 쓰고 계신 거죠. 물론 뭐 사람마다 독자의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여러 다르겠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좋은 글은 쓰고 싶게 한다라는 멋진 미술 작품을 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평화가 느껴져요.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아우라고 보통 뭐 기운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고독과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네, 지난한 삶의 노력과 그 순간을 움직이는 우연성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고요한 평화와 접촉해야 된다. 고요한 평화가 결국 고독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네, 265페이지에 뉴욕이나 뉴저지의 책상 앞에 있지 않고 티베트 고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생이 눈앞에서 어르렁대고 죽음이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더라도 그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쓰기 위해 언제라도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 네. 뭐 여러 엄청난 고통스러운 경험과 엄청난 굴욕적인 경험, 뭐 정말 이게 티베트 고원에 있더라도 바로 죽음이 내 등 뒤에 있더라도 우리가 할 말을 쓰기 위해서 언제든지 글쓰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평온한 상태, 어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 네. 그리고 에필로그를 제가 좀 이 나탈리가 썼던 에필로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많이 옮겨봤습니다. 스스로가 글을 다 끝내고 이런 얘기를 했다죠. 나탈리 책을 완성한 것 같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었는데 몹시 화가 났다. 갑자기 내가 이용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방금 완성한 책이 무슨 내용인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인 것만 같았다. 이 책이 나에게 애인을 찾아주지도 못할 것이며 아침에 칫솔질을 시켜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목욕을 했고 비실거리며 욕조에서 기어 나온 다음 옷을 입었다. 깜깜한 밤길을 걸어 산타페 시내에 있는 카페 외로운 늑대까지 갔다.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나는 빙긋 미소만 지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난 방금 책을 끝냈어요. 이젠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아침 난 울고 있었고 오후에는 최고로 신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썼던 이유는 저도 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원고를 정말 최종적으로 고치고 해서 마지막으로 넘겼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와, 정말 이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몇 년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막 정말 이게 감정의 기복이 막 풀렁풀렁인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글 쓰는 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이런 나탈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니까 좀 되게 위안이 됐어요. 아,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글쓰기 대가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최종 원고를 넘겼을 때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아주 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나면 이런 느낌은 한 번씩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기복, 업다운 되는 기복. 267페이지에 성공을 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성공은 또 다른 고립감과 실망을 가져온다. 모든 성공이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라. 네, 이거 뭐 너무 일반적인 얘기죠. 네, 성공했다고 해서 뭐 멈추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덜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싶은 게 인간적인 욕망이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또 그 하나의 탐이잖아요. 카타기리 선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그쪽에서 당신 책을 출판하겠다고 하면 아주 잘된 일이지만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는 데만 정진하십시오. 네. 뭐 제 책 쓰기 수업을 받으셨던 분들 뭐 출판사 투고하고 다 리젝 맞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절차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출판사랑 계약하면 그 순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뭐 50만 원, 30만 원, 막 100만 원 출판사한테 계약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 한 며칠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글을 쓰는 데만 정진하라라고 이 카타기리 선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책 내주겠다면 너무 기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쓰시고 리젝을 당하더라도 그냥 글을 계속 쓰시라 이런 얘기를 카타기리 선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탈리가 이제 또 감정의 기복에 있어서
감정이 다운됐을 때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리러 가요라고. 너무 개그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탈리 아버지가 뛰어내리는 건 상관하지 않겠다만 꼭 그렇게 높은 건물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있냐라는 문장을 썼는데 너무 저한테는 유머하게 다가왔어요. 너무 이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런 유머 감각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지? 라는 정말 유머 감각이 저도 좀 없어서 한번 이런 방법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고요. 옮기고 나서는 이 옮기니까 권진욱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썼던 글도 좀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 달에 노트 한 권을 채우던 시절이 있었다. 1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다. 볼펜을 끼운 작은 노트 한 권만이 있었다. 언제 어디서라도 쓰고 싶은 말을 쓰기 위해서라고. 네, 제가 볼 때 뭐 이런 작가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이 그냥 글을 계속 써냈던 경험들. 나탈리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탈리도 막 그 대학교 시절에 막 모든 시를 다 외우고 막 그런 거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막 너무 좋아서 시를 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권진욱이라는 사람은 나탈리급도 아닌데도 이분도 이렇게 1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봤던 작가들, 책에서 봤던 작가들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이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저 어떤 탤런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했고요. 그래서 무언가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라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권진욱 씨가 또 270페이지에 자유로운 글쓰기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신만의 솔직한 목소리를 찾아내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인생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나는 나의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꼭 나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볼 때 요 앞에 거하고 여기까지 진실은 진실인데 요 뒷말은 꼭 나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거. 여기 진리라고 저는 보여요. 내가 진리를 외면한다고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겠는가 이런 요 밑에 두 문장에서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진욱 씨는 여기서 계속 진실이라고 했지만 진리라는 말 요 밑에 두 문장은 혼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모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공허함을 좀 탈피하고 싶은 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고 좀 다르죠, 진리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달았고요. 글을 쓴다는 것은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키워나가는 끊임없는 훈련이다. 네, 글을 쓴다는 건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 네,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얘기라는 거죠. 마지막, 네, 270페이지에 권진욱 씨도 사실과 의견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옹기니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라. 나는 이 말도 마음에 들었다. 한번 시험해보기로 했다. 마포의 어느 거리 그리고 종로의 어느 거늘목에서 한꺼번에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길을 걷는다.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그 얼굴들을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이 순간에도 선명하게 어른거린다. 글쓰기가 평생을 걸쳐 하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글쓰기 훈련을 시작해도 되리라. 물론 자유롭게. 요 짧은 뭐 지금 제가 줄여서 이렇게 짧지만 요 책의 마지막 꼭지에 결국 사실과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위에는 사실이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 난 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마포하고 종로에서 큰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100여 명이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 네. 그 얼굴들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자신은 선명하게 어른거린다는 거죠. 사실을 쓰는 거예요, 사실을. 그리고 의견을 낸 거죠. 글쓰기가 평생을 걸쳐 하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글쓰기 훈련을 시작해도 되리라. 늦은 거 필요 없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글은 이렇게 사실과 의견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혼합돼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탈리가 아닌 우리나라 작가 권진욱의 글도 사실과 의견으로 구성된다. 네, 내가 이런 의견을 좀 달았네요. 네. 끝냈고요. 네, 3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